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차는요. 항감염제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목차는 감염의 개요, 항균제의 특징, 항균제의 종류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감염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염이란 무엇인가요? 네, 인펙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병원체라고 불리우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우리 인체의 방어 기전을 뚫고 체내로 침입을 하거나 점막 표면에 부착해서 증식하는 것을 우리가 감염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발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발병이라고 하면 감염 후에 이런 염증 반응이 혈관 낙장이라든지 이에 따른 혈류 증가, 모세 혈관벽 투과성 증가로 인한 체액 성분의 이동, 부종, 중성구를 포함한 염증 세포의 감염 부위 집합과 같은 각종 생리학적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발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감염병이라고 하면 감염으로 인해서 생리학적 증상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기능장애가 동반된다. 이런 질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염 성립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염의 원인이 되는 애들이 있어야 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런 애들 병원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병원체, 병원균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런 애들이 우리 몸으로 침입을 하려고 하면 경로가 있어야 돼요. 그죠? 비강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피부 점막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재채기를 할 때 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성관계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경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염 경로가 됩니다. 그리고 개체는 우리가 숙주라고 얘기를 하죠. 감염의 대상이 되는 인간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를 보시면 수직 감염과 수평 감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수직 감염이라면 말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감염이에요. 모자 감염이죠. 이 모자 감염은요, 엄마가 임신했을 때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감염을 될 수도 있고, 출산 중에 아기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고, 출산 후에 모유 수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아기에게 감염을 시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감염을 수직 감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수평 감염은 말 그대로 수평으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를 생각해 보시면 A라는 동네에 서울의 어느 교회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A라는 동네에 쫙 퍼진 거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세대 내에서 대중들에게 전파되는 감염을 수평 감염이라 얘기를 하고요. 직접 감염도 있고 간접 감염이 있어요. 직접 감염은 이 강분이랑 직접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고요. 간접은 이제 건너서 이렇게 감염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겠죠. 병원성 미생물이 감염 경로를 통해서 침입을 하고 정착 및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병하는 건 아니에요. 발병을 일으키는 요인은요,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력과 인체의 저항력에 달려 있습니다.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력이 엄청나게 높아요. 세요. 인체의 저항력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염이 되는 거예요. 이 감염에는요, 증상 감염과 무증상 감염이 있는데요. 증상 감염은 현성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무증상 감염은 이제 비현성 감염이라고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증상이 있는 감염 상태. 무증상 감염은 증상이 없는 상태의 감염을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병이 생겼다 하면 이제 증상 감염을 얘기를 하는데요. 무증상 감염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은 증상이 없지만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병원성 미생물이 뭐냐를 살펴볼게요.
사람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을 우리가 병원성 미생물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박테리아, 세균, 펑거스, 진균, 곰팡이죠. 바이러스, 원충, 기생충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임상적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감염력이라고 하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누구의 능력이냐? 병원성 미생물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감염력은 동력의 정도로 나타난다. 얼마나 독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독력이 강해야 감염력도 강해지겠죠. 그래서 동력이라 하면 병원체 노출에 따르는 질병의 위중도를 나타내는 미생물의 능력이다. 즉 현성 감염, 증상이 있는 감염으로 인해서 사망이나 후유증이 나타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이 병으로 인해서 이게 치명률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저항력보다 병원성의 미생물의 감염력이 더 크면 감염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죠. 병원 미생물에는 인체 세포에 정착해서 감염력을 발휘하기 위해 정착을 위한 인자와 독성을 생산하는 병원성 인자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 아까 박테리아랑 바이러스 뭐 이런 애들이 많다고 했어요. 그죠? 특히 세균이 임상적으로 중요하고요. 가장 빈도가 높은 감염병을 일으킵니다. 세균이라 하면 세포 소기관이 없는 대부분의 원핵 생물을 얘기하고요. 질병을 유발하는 세균은 병원성 세균이라 하고요. 질병을 유발하지 않는 세균은 비병원성 세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항균제, 항생제라고 얘기를 하죠. 항생물질로 치료할 수 있지만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내성인 거예요. 내성. 내성을 나타내는 세균이 있다라는 거,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포벽의 염색 여부에 따라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으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그람이라고 하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람 음성균, 양성균을 구분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람 음성균, 그람 양성균이라고 하는데요. 세균을 크게 그람 음성균과 그람 양성균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음성균은 세포벽의 염색 여부에 따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포벽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면 양성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포벽이 분홍색 혹은 붉은색으로 염색이 되면 음성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성세균은요, 세포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염색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유지가 잘 되고요. 음성균의 경우에 세포벽에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아서 탈색을 하고 다시 이제 염색을 진행했을 경우에 분홍색으로 염색이 됩니다. 그럼 양성균, 음성균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게 세포벽의 염색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보라색은 양성균, 분홍색은 음성균이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에 따라서 알균이냐, 알균은 동글동글하게 생긴 거, 막대균은 막대처럼 생긴 거, 나성균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산소 요구도에 따라서 무산소균과 산소균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음 진균, 펑거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곰팡이죠, 곰팡이. 곰팡이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심각한 감염병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게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 진균 감염병에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칸디다, 아스페르길루스, 크립토코쿠스, 뉴모시스티스 카리니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생물 시간에 배웠죠. DNA나 혹은 RNA 하나만 가지고 있는 단순한 구조의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수준의 단계 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 단계라 하는 거는 DNA나 RNA 핵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독자적으로 생명 활동을 할 수는 없고요. 숙주에 붙어서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만 참 죽여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숙주에까지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사멸되려면 숙주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특히 바이러스는 구조가 단순하다고 했잖아요. 특히 RNA 바이러스는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계속 구조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변종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계속 변종이 생겼잖아요. 사실 백신을 개발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치료제도 마찬가지로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인플루엔자, 감기, 호흡계통으로 들어오는 이런 질병들이 많이 있죠. 바이러스 종류에 보시면 리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볼거리, 간염, 홍역,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요거는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에이즈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기생충, 페러사이트, 영화로도 굉장히 유명한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이라 하면 이것도 이제 숙주에 달라붙어가지고 기생한 애인데, 바이러스와 기생충의 차이는 뭘까요?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작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기생충은 벌레예요, 벌레.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구조를, 기관을 갖추고 있고 자기 혼자서 살아갈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기생해서 살지만 자유롭게 사는 애들도 있고, 어쨌든 바이러스보다는 조금 더 발전됐다? 라고 보시는 게 좋겠어요.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요. 기생충에는 원충과 연충이 있는데요. 원충은 단세포성 기생충이고요. 이제 구조가 굉장히 단순한 애들입니다. 반대로 연충은 원충에 비교하면 다세포예요. 다세포 기생충이라서 조금 구조가 복잡합니다. 원충에 속하는 애들은 말라리아, 톡소포자충, 이질 아메바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런 애들이고, 연충은 회충, 요충, 편충, 흡충 이런 건 다 뭡니까? 우리 몸에 기생하는,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애들, 벼룩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애들이 연충에 속합니다. 다음은 병원소인데요. 병원소라 하면 병원체가 생존하고 증식하면서 감수성 있는 숙주에 전파시킬 수 있는 생태학적 위치에 해당하는 인간, 동물, 곤충, 식물, 환경적 무생물, 토양 등 이런 겁니다. 말 그대로 숙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성 미생물이 딱 달라붙어서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소의 필수 조건은요, 병원체가 생존 및 증식을 할 수 있는 장소,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인수공통 감염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척추 동물로부터 인간에게 전파된 감염이다.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이 같이 공통적으로 전파되는 감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르스라든지 조류 독감이라든지 코로나19도 처음에 시작이 뭐였어요? 박쥐였잖아요. 탄저병, 결핵, 일본 내염 같은 경우 모기로부터 이렇게 전파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수공통 감염증입니다. 병원소는 인간병소, 동물병소, 병원소, 토양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런 그 병원소를 거쳐서 병원체가 침입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되는데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보균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증상자의 경우는 회복기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만성 보균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지역사회 하면 또 다시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염 경로는 아까 얘기했었어요. 그죠? 수평 감염, 수직 감염. 수평 감염은 이렇게 전파되는 감염이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일반적인 감염을 얘기합니다. 같은 세대 간에 가로로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종류에는 접촉 감염, 비말 감염, 공기 감염, 매개체 감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직 감염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는 감염이라고 했고요. 엄마에서부터 아기로 내려오는 감염이다. 그래서 임신 시에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산도 감염은 이제 분말 시에
모체 혈액 속에 있는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출산 후에 모유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감수성 책인데요. 인간의 감염 방어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균이 침입을 하잖아요. 침입을 하면 그냥 가만히 당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1차, 2차 이렇게 방어벽이 있어요. 방어벽들이 차례로 무너지면 나중에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우선 처음에는 물리적인 장벽, 피부와 점막 상피에서 일단 걸러줍니다. 예를 들면 코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코에서 이물질을 걸러내고 또 피부에서도 한번 걸러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한다. 그럼 몸 안을 한번 뚫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몸 안에 뚫고 들어왔을 때 백혈구들이 달려들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면역세포는 또 T세포와 B세포가 있다라고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T세포가 하는 활동은 세포 면역이고요. B세포가 하는 면역은 체액 면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 2차 방어벽을 치게 돼요. 여기에서 다 무너지게 되면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감염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항감염제라 하면 인체의 독성을 별로 나타내지 않으면서 병원성 미생물의 생활력이나 번식을 저지하는 모든 약물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다. 이 약을 먹었다, 투약을 했을 때 우리 몸에는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병원성 미생물에게 해를 끼치는 약물을 얘기합니다. 약물이 유효성을 나타내는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항균제,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기생충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항균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균제라 하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죽이는 약물,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 일으키는 감염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항생제라고 보시면 돼요. 작용 기전이나 항균 범위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항균제의 특징입니다. 선택 독성이 있고요. 정균 작용과 살균 작용이 있습니다. 항균 범위, 그리고 장기 쏠림성, 그다음에 내성과 교차 내성, 부작용, 기회 감염. 자, 이 개념들을 뒤에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독성, 앞에 항감염제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체에는 유해한 작용을 나타내지 않고 미생물만 억제적으로 작용을 나타내는 특성, 이걸 우리가 선택 독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생물에게만 선택적으로 독성을 나타내는 특성이란 얘기죠. 정균작용과 살균작용인데요. 정균작용은 미생물의 균을 억제하는 작용이에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투약을 중지하면 다시 세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반면에 살균작용이라면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직접 죽이는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균작용과 살균작용이 각각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균제라고 해도 농도가 높으면 살균작용을 해요. 반대로 살균제라고 나오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얘도 농도가 낮으면은 정균작용을 합니다. 다음은 항균 범위입니다. 항균 범위라 하면 각 항균제가 효과를 나타내는 병원체의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넓다, 아니면 좁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협약 항균제가 좁은 거예요. 좁은 거. 그래서 특정 세균에만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요. 광역, 우리 부산광역시 굉장히 넓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러 세균에 뭐 A라는 세균, B라는 세균, C라는 세균 상관없이 그냥 세균의 항균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항균제를 광역 항균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A라고 하는 균이 내 몸에 침입했다,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의외로 그걸 잘 알아내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고 얘도 죽이는 광역 항균제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이 광역 항균제를 계속 투여하게 되면 문제는 정상 세균 무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내에서 균이 증식하거나 해당 항균제의 내성을 나타내는 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내성이 뭔지는 아시죠?
처음에는 뭐 약을 하나를 먹으면 효과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뭐 한 10개를 먹어야 겨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성. 이 내성을 나타내는 균이 증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 항균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균도 생물체이기 때문에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살기 위해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항생제에 적응을 하게 된 애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몸에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음은 장기 쏠림성, 장기 주성입니다. 항균제는 특정 장기에 모이기 쉬운 성질인 장기 쏠림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 부위에 따라 항균제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성입니다. 미리 얘기를 했었는데 내성이라 하면 항균제를 연속해서 사용하면 항균작용이 감소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성균은 내성을 가진 균을 얘기합니다. 교차내성이라 하면 하나의 약물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세균이 다른 약물에도 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어떤 세균이 A라는 약물에 대해서 내성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구조가 비슷하지만 다른 B라는 약물에 대해서도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이 두 가지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음은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입니다. 항균제가 아무리 선택 독성을 가진다고는 해도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부작용의 종류입니다. 과민증, 독성, 중복감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민증은 항균제 자체 혹은 대사산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의미하고 독성은 혈중 항생제의 농도가 높을 때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중복 감염은 광범위 항생제와 병용을 사용했을 때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등의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정상 세균층에 변화를 일으켜서 기회 감염군의 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말 그대로 중복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기회 감염입니다. 기회 감염은 신체 내 및 생활 환경에 산주하는 평소 무해한 균이 감염 방어력이 떨어졌을 때 증식해서 유해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병원 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 감염이라고도 합니다. 감염 방어력이 저하되는 원인으로는요, 외과 수술, 연령 증가, 약물 사용 등이 원인이 됩니다.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은 일반 항균제의 내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녹농균, 세라시아 진균,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알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균제의 작용 기전과 투여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항균제의 작용 기전인데요. 크게 세포벽 합성 억제제와 세포막 기능 억제제, 세균 증식 억제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균은요, 세포막뿐만 아니라 세포벽도 가지고 있어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세포벽의 합성을 억제하는 거 페니실린, 세팔로스포린 계열입니다. 페니실린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다음은 세포막 기능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자체를 만들 수 없게 하는 약물이 있는가 하면 만들어진 세포막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약물이 있어요. 이거는 폴리펩타이드 계열이고요. 그다음에 세균 증식 억제제. 요거는 또 이제 세분화하면 단백질 합성 억제제, 핵산 합성 억제제, 엽산 대사 억제제입니다. 세균이 자기도 대사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대사작용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대사활동을 억제하는 약물들입니다. 단백질 합성 억제제는 아미노글리코사이드, 마크롤라이드, 테트라사이클린 이런 약물들이고요. 핵산 합성 억제제는 퀴놀론 계열이고 엽산 대사성 억제제는 설폰아마이드 계열입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우선 항균제의 선택과 투여 원칙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염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염이 되면 바로 원인균이 밝혀지는 건 아니에요. 검사를 해야지 밝혀지겠죠. 이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막 열이 펄펄 나면서 염증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인균이 밝혀질 때까지 마냥 기다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광역 항균제, A, B, C 여기저기 다 듣는 항균제를 투여를 하면서 그 사이에 균 배양 검사, 우리 컬처라고 얘기를 하죠. PCR, 그리고 센시티비티, 민감성 검사.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병원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컬처라고 하면 이런 배지에다가 조직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온도와 습도를 만들어줘서 얘를 이제 키우는 거예요. 배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균이 묻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센시티비티는 이제 민감도 검사라고 하는 건데요. 감수성 검사라고 합니다. 항생제에 대한 미생물의 감수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검사를 했는데 센시티비티가 포지티브다 하면 감수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약물에 대해서 미생물이 사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능력이 있다는 뜻이고요. 내성이 있다라고 하면 약물에 대한 미생물이 내성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중간이라고 하면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항생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이건 참고로 어쨌든 이런 검사가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R 검사, 여러분들 이제 코비드 19 하면서 PCR 검사 많이 하셨죠. 어떻게 했어요? 코에다가 이렇게 막 면봉 같은 거 막 쑤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그 튜브에다 넣어가지고 검사실에 갔잖아요. 이제 PCR이라고 하면 폴리머라제 체인 리액션이라고 해서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소량의 그 콧물을 조금 받아가지고 특수한 검사를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을 시켜요. 수십억 단위로 수십억 배까지 증폭을 시켜가지고 유전자를 검출하는 거예요. 아주 소량으로도 검출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을 했었어요. 그죠? 원인이 밝혀진 후에는 그 균에 작용을 하는 협역 항균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때로는 경험적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중환자인 경우 원인균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급해. 그러면 이런 증상에는 경험적으로 이러한 항균제를 투여하는 것이 좋더라라는 이제 치료적 경험을 가지고 항균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치료로 항균제를 투여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큰 수술 같은 거 아니면 항암 이런 거 할 때 감염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상되는 감염을 예측을 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한다라는 거죠. 수술 들어가기 전에 보통 항생제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염이 되어서 맞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의미에서 맞는다라는 거죠. 이 예방적인 치료에서는요, 원인균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균에 선택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독작용이나 과민 반응이 적은 약물을 사용합니다. 같은 종류의 세균이라도 균주에 따라 향균제에 대한 감수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원반 확산법이라든지 희석 검사,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항균제에 대한 MIC를 파악해서 적절한 약물을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MIC라고 하면 미니멈 이니비터리 컨센트레이션, 그래서 최소 억제 농도라고 합니다. 이거는 배양 24시간 후에 미생물의 가시적인 성장을 막는 가장 낮은 항균 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균제 감수성 검사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생제 투여 고려 사항입니다. 우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야 되겠죠.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감염 부위의 방어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는 살균제, 고용량을 사용을 하고요. 환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 플로로키놀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테트라사이클린은 치아에 착색을 일으키고요. 플로로키놀론은 연골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가임기 여성은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든 항생제는 태반을 통과합니다. 물론 아예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써야 될 때는 페니실린, 세팔로스푸린 뭐 이런 것들은 좀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대체로 모든 항생제가 태반을 통과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이는 간과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항균제의 병용입니다. 혼합해서 같이 쓰는 걸 얘기해요. 감염 원인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혼합 감염인 경우, 항균 범위를 넓히기 위해, 상승 효과를 얻기 위해, 세균 저항성의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해, 부작용 및 독작용의 발생 빈도, 그리고 그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항균제를 병용해서 사용한다. 단일 세균이거나, 뭐 이렇게 심플하거나, 뭐 중하지 않으면은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예, 항균제 투여 원칙입니다. 우선 병원성 세균을 규명해서 감수성이 높은 항균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규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한 균의 범주를 좁혀서 항균 범위가 좁은 항균제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 투여를 하고요. 급성 감염병에는 24시간 동안 최대량을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살균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내성이 생기니까. 항균제 병용은 가급적은 피해야지만 만성질환에서는 세균 저항성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 감염에 항균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복 감염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균제 사용을 피합니다. 감염 부위에 잘 전달되는 항균제를 선택하고요. 방어 기전 유무 등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